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 책거리로 돌아온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소설책을 갖고 왔습니다. 아몬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아시죠? 닮은 것. 네, 이 책은 갖다 놓으면 나가고 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얼마 전에 BTS의 RM 그 생일이라고, 여기가 경의선 책거리거든요. 경의선 책거리의 문화산책이라는 갤러리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RM이 읽은 책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책갈피 뭐라 그럴까요, 굿즈를 증정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영수증 을 갖다 주면, 이 거리에서 책을 산 영수증을 갖다 주면 RM의 사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책갈피를 증정해 주는 그런 행사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해주셔서 완전 제 옆에 책방 문 열고 있다가 감사한 은덕을 입은 그런 예따 책방인데요. BTS 아미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아몬드였었고요. 아몬드는 정말 이렇게 아미가 아니어도 그 이전부터 아몬드 있어요? 라고 찾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었던 책이에요. 소설책인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러지? 나도 읽어봐야지. 손원평 작가가 또 신작을 또 타인의 집이라는 신작을 이제 펴내기도 해가지고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루다가 드디어 읽어봤습니다. 아몬드, 손원평 장편 소설. 뒷표지로 가보면 영화보다 강렬한, 드라마처럼 팽팽한 한국형 영 어덜트 소설의 탄생. 이제 뭐 청소년 문학 이런 쪽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시장, 청소년 문학 시장도 이제 되게 커져 있는 상태인데, 영 어덜트 소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부터, 책 좀 읽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한 20대 초중반까지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재밌어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뒤에 보면 또 이제 추천의 글이 또 이제 나와 있죠. 아몬드는 가슴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소설이다. 긴 겨울의 끝에 봄이 온다. 봄이면 식물이 자라듯 감정도 자라고, 감정이 자라면 세상도 자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동안 가슴이 내내 두근거렸다. 다가오는 봄에는 내 감정과 내 감정이 스파크를 일으켜 아름다운 폭죽 하나쯤은 터지고 말리라. 소설가 봉선호 작가가 이런 추천의 글을 주셨고요. 이재용 감독, 두근두근 내 인생 스캔들을 연출한 이재용 감독님은 두 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스토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도, 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책을 덮고 나서도 꽃끝에 처연하고 시린 기운이 전해지는 것만 같아. 너무 낭만적이야. 서정적이고. 그리고 최종 병기 활 터널을 제작한 장원석 PD의 추천 멘트도 두 줄인데요. 2시간 넘는 콘텐츠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운 영화인의 직업병. 그런데 200페이지가 넘는 이 소설은 마지막까지 금세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짧아요. 책도 작고 그렇게 막 큰 분량은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이 책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탄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심사위원이셨던 권여선, 김지은, 오세란, 정은숙 작가님들이 이제 모아서 이제 심사평 겸 추천에 글을 써주신 내용을 추려놓은 것들이 있네요. 두 소년이 타인과 관계 맺고 성장하는 과정을 끝까지 섬세하게 짚어나가는 작가의 문장은 겉보기에 괴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언제나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한 눈물겨운 분투가 숨어있다는 진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캐릭터의 매력, 그리고 깊은 성찰로 빚어낸 두 인물의 관계에 깃든 아름다움에서 이 작품이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길래 그러지 궁금하시죠? 한국형 영 어덜트 소설의 등장, 고통과 공감의 능력을 깨우치게 할 강력한 소설이라고 출판평론가 한기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래? 작가 들어가야죠. 손원평
앞에 손연평 작가님의 사진도 들어있는데요.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제6회 시내 21 영화 평론상을 받았으며 제3회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에서 시나리오 시놉시스 부분을 수상했다. 다수의 단편 영화 및 장편 영화, 친입자의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등단작인 제10회 이게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아몬드는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으며 2020년 일본 서점대상 번역 소설 부분 1위를 수상했다. 작년에. 장편소설 30의 반격으로 제5회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받았다. 장편소설 프리즘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을 딱 들어가면 처음을 되게 인상 깊게 시작을 해요. 프롤로그에서 나에게는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아몬드? 막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다. 괴물. 하지만 그 끝이 비극일지 희극일지를 여기서 말할 생각은 없다. 첫째, 결론을 말하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시시해지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의미에서 둘째, 그렇게 해야 당신을 이야기에 동행시킬 가능성이 조금은 커지기 때문이다. 이 표현도 되게 좋았어요. 이야기에 동행시킨다. 같이 길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 셋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떤 한 순간에서 멈추잖아요. 이야기는 드라마나 소설이나 모든 것들이 희극으로 끝나기도 하고 비극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그 엔딩의 그 찰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도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야기들이 또 펼쳐지기도 하고, 해피엔딩 혹은 새드엔딩 되게 다양하게 끝맺음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는 데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편도체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고 이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세포? 그런 부분이 뇌 속에 있대요. 이름이 편도체인데 걔가 아몬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여기에 이름이 아몬드가 된 건데요. 여기 나오는 윤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편도체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슬프다, 기쁘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아프다,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긴 하는데, 감정의 영역을 느끼는데 굉장히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를 이제 어떤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렇게 사이코패스 이런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타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니까 타인이 아픈지 슬픈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막 하는 게 이제 인간일 텐데,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어떻게 하지? 낳고 나서 맨날 울고 얘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감정을 학습시키죠.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진 못해도 배워서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구나,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거구나 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막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막 배우는데, 물론 어렵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 정말 슬프다 해서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기계처럼 우리 막 구글하고 대화를 하거나 막 이럴 때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딱 하면 이렇게 돌아오고 탁 하면 돌아오고 막 이런 이제 말들을 하는 그런 일상들을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약간 왕따가 될 뻔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두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하나이는 또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은 아이예요. 고니라는 아이고,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되게 험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다시 이제 부모를 되찾게 된 아이인 곤이라는 아이가 있고, 도라, 달리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잘 못하게 된 그런 이제 등장인물 여자 아이 도라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세 명이 펼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험하게 살아온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약하지 않은 존재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거칠게 행동하고, 그런 곤이라는 아이가 되게 또 매력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아이와 티키타카 하면서 얘는 이제 기계 같은 아이고, 걔는 또 너무 이제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너무 아픈 걸 잘 느끼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너무너무 잘 느껴서 오히려 이 아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윤재가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못 느낀다는 건 어떤 거야? 뭐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오는 두 아이의 이야기. 그 안에서 참 많은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잘 읽었다고, 재밌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대목, 되게 인상 깊었던 한 대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곤이는 내게 자주 물었었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고. 내가 설명하느라 늘 애를 먹어도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게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처음엔 할멈을 찌른 남자의 마음이 궁금했다. 크리스마스 날, 자기 생일, 흰눈이 내리던 자기 생일에 너무너무 이렇게 소외돼서 불행, 남들이 웃는 것을 보면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어떤 한 남자에 의해서 엄마와 할머니가 이렇게 칼에 찔려요. 그래서 할머니는 죽고 엄마는 이제 식물인간인 채로 병원에 누워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은 점차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신 박사를 찾아간 어느 날이었다. 신 박사는 이제 엄마의 친구, 이제 상담을 잘 해주는 이제 그런 또 나름의 아픔이 있는 등장인물인데요. 원래는 의사였다가 지금은 빵을 굽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폭격에 두 다리와 한쪽 귀를 잃은 소년이 울고 있다.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뉴스다. 화면을 보고 있는 신 박사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내 인기증을 느낀 그가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자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내 시선은 미소 띈 박사의 얼굴 뒤로 떠오른 소년에게 향해 있었다. 나 같은 천치도 안다. 그 아이가 아파하고 있다는 걸. 끔찍하고 불행한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다. 왜 웃고 있느냐고. 누군가는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등지고 어떻게 당신은 웃을 수 있느냐고. 비슷한 모습을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널을 무심히 돌리던 엄마나 할멈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멀리 있는 불행은 내 불행이 아니라고. 엄마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엄마와 할멈을 빤히 바라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은 눈앞에서 그 일을 목도했다. 멀리 있는 불행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리였다. 당시 성과대원 중 한 사람이 했던 인터뷰가 뇌리에 떠다녔다. 남자의 기세가 너무 격렬해.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다고. 멀면 면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쭉 이어지는 글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작품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작가의 말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이 글의 시작점이 된 것을 이제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4년 전 봄, 아기가 태어났다. 재미난 사연은 몇 있었지만 힘들게 나온 것도 아니라 감동도 없었고 마냥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침대 위에서 꿈을 대는 아기를 볼 때마다
자동으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왜일까요? 사실은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도무지 설명하기 힘들다. 어떤 감정을 붙여도 적당하지 않은 눈물이었다. 그냥 아기가 너무 작았다. 낮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기만 해도 몇 시간만 혼자 두어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체가 세상에 던져져 허공을 향해 버둥거리고 있었다. 내 아이라는 실감도 잘 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 해도 알아볼 자신도 없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다.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변함없이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큰다 해도? 그 질문에서 출발해 과연 나라면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고 의심할 만한 두 아이가 만들어졌고 그들이 윤재와 곤이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태어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축복받아 마땅한 아이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군가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누군가는 군림하고 명령하면서도 속이 비틀린 사람이 된다. 드물지만 주어진 조건을 딛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좀 식상한 결론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하면서 쭉 작가의 말이 이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궁금하셨나요? 책 소개하면서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북트를 통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책을 좀 보고 싶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요약 정리해주고 읽어주고 이런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책은 읽는 동안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동행을 통해서 이제 그 순간을 같이 하면서 글자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그 상황에 내가 놓이기도 하고 그냥 그 내용 스토리를 아는 것보다 그 동안에 읽는 동안에 느껴지고 생각하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이 독서라는 행위일 테니까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늘 뭔가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손호편 작가의 신작 타인의 집도 한번 읽고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